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 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쌍방울과 관련해서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약 한 200억 원 정도의 이제 전환사채를 이용을 해서 비자금을 조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 비자금 중에서 약 23억 원 정도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로 좀 대납을 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이런 내용인데 결국 범죄 수익인 비자금으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뇌물 공유를 했다. 약간 이런 골자의 지금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서로 일면식도 없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적 없는데. 전화는 한번 하신 적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번호 말도 못하고. 배임이나 횡령 혐의는 일부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입장은 변화 없으신 거죠? 일빈정 한 적 없는데. 그 배임이나 횡령도 아예 지금 부인하고 계신 네, 거예요?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태 전 회장 보니까 전혀 일면식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일면식이 없어도 아까 말한 뇌물죄나 뭐 이런 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법은 성립이 되는 거죠, 사실. 예,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한 가지 재밌는 게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이제 측근 중에 흔히 김만배 그 기자가 그 출소할 때 헬멧을 쓰고 나와서 그 헬멧남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은 최우향이라고 하는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김성태와 이재명이 서로 일면식이 있다, 안면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대장동과 이 지금 쌍방울 대북 사건이 한 사건으로 묶여버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양 부회장이 김만배의 최측근이고 그리고 최우양이 바로 이화영 그 부지사를 김성태에게 소개를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최우양을 매개로 해서 쌍방울과 대장동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측근 상관이었던 김성태가 이재명과 안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을 한꺼번에 동시에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지금 이제 모른다고 지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박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당사자들은 모른다고 하니까요.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요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증거불충분으로 일단락은 됐었거든요. 다만, 불기소 사유 중에서 한 줄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비는 쌍방울에서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거는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당시에 2018년에 경기도지사일 때 이재명 도지사가 그때 당시에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를 그때 압수수색해서 자금 출처나 이런 것들 다 확인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재명 도지사에 관련된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내역에 대한 명확한 출처는 못 찾았다는 것을 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도화선이 돼서 지금 현재 두 사람의 관계가 아마 의심돼서 검찰에서는 수사를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측에서는 모른다고 하고는 있지만 전 쌍방울 그룹의 미래전략사업 본부장이었던 엄문 씨가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깝게 지낸 걸로 알고 있다라는 진술을 해가지고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둘 다 모른다고 했다가 네. 알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게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네, 그 자체로 유죄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명확한 것은 그 범죄 행위가 성립하느냐의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자신은 그런 도움을 준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쌍방울의 고관을 책임지고 있는 아직은 태국에 있는 자금관리 담당자의 입에서 만약이라도 그런 지급한 내역을 지시를 받았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가 더 큰 문제겠죠. 그리고 자금의 흐름 부분에 대해서도 더 명확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배경에 정치적 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됐던 날 이제 공교롭게 같은 날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관심이 좀 있어서 그 보도를 좀 찾아보니까 현재에서 그 김성태 전 회장 그 검거 과정에서 이제 조력자로 좀 지목이 됐던 분이 억울하다고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조력자는 별도로 있고 나는 도왔던 사람이 아니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치적 의도나 뭔가 거래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날짜로 특정이 된 거였다고 하면은 김성태 전 회장이 현재에 있던 조력자들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런 인터뷰가 안 나오게 정리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은 뭐 좀 정치적인 거래가 있다라고 좀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기다렸다가 한 건 아닐 것 같다. 정황상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 보입니다. 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 이제 조사받으라고 이제 소환 통보한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성남FC와 이 대장동을 묶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변호사비까지 세 개를 한 번에 묶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과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연결고리가 이제 김만배와 최우영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요. 이제 성남FC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캠프 뭐 출신들이 좀 연결이 돼 있는데 그분들과 지금 쌍방울과의 지금 직접적인 관계는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쌍방울 쪽에서 그 이재명 그 대표의 뭐 경기도지사나 대선과 관련된 후원금 내역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결고리를 좀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에 그런 보도들이 좀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이어서 세 개의 사건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어디든 걸려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 진짜 이 셋 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슬기롭게 다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진짜 정치검찰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앞으로. 지금 이제 검찰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검찰 정기 인사가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거든요. 사실 검찰한테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정기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절이 바로 코앞이고 그래서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급하게 잡았지만은 구속을 빨리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 일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한 달 치고는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일단 다 모든 수사를 다 진행을 하고 이재명 대표도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소환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수사팀이 정기 인사를 통해서 가지고 바뀌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좀 수사가 단절이 되면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차상추의 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과 뭐 구속영장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서 좀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법무부 장관들,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이렇게 직접적인 언사를 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이거 수사 당국에다가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굉장히 많이 받았고 특히 뭐 법무부 장관이 정무직이고 뭐 반정치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무원의 신분이잖아요. 그럼 어느 쪽이 편파적이거나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극히 조심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요번에 뭐 표현들 보면 뭐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 배우를 궁금해할 것이다 국민들이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지목하면서 뭐 이렇게 다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 뉘앙스의 말을 직접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이것은 정무직 공무원이나의 언사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치인의 준비하고 있는 언사로 보이고 설사 그런 본인의 자의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현재는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고 사실 그러한 언사들은 검찰총장이 해도 사실은 탐탁치 않을 만한 언사들인데 법무부 장관이 마치 지금까지 우리가 비평해오듯이 수사당국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단언적으로 그것이 그러한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듯한 그런 표현하는 것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검찰 정기 인사 있는데 정기 인사의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방금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됐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어필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 수사팀에 대한 외부 외풍을 자기가 스스로 몸으로 막아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다라는 말을 한 걸 보면은 한동훈 장관은 지금 그 야당의
대해서 나오는 공세를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라고 이제 스스로 명분을 설정을 하고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공격을 할 때는 뭐 정치하려면 여의도로 와라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의 행동이 지금 결코 지금 외압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본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검찰 인사에 그 관여를 하거나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내년 있을 총선에 본인이 뭐 이렇게 뛰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까지 그 행동은 자기 부정이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좀 그런 부분에 좀 설전이 좀 나올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자꾸 좀 그런 부분을 포인트를 못 잡고 겉돌게 하다 보니까 계속 말에 대해서만 한동훈 장관이 맞받아치기 하는 이런 장면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김 전 회장이 뭐 일단은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소환하는 과정에서 뭔가 어떤 검찰과의 좀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쌍방울 김 전 회장이 어쨌든 귀국은 했고 사실상 이제 뭐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국간지기는.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내역을 정확히 다 이해하고 기억하고 기록했던 사람은 결국에는 아마도 지금 태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재경 총괄본부장이라는 그 사람일 것 같아요. 어찌하면 뭐 추측성 발언이라서 함부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김 전 회장은 귀국을 했고 검찰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을 거고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구속영장도 청구될 것이고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그 사이에 검찰과의 어떤 혹여라도 딜이 있다면 대단히 경계스러운 부분이고 우려되는 지점이고요. 송환을 하려고 했다가 그 태국의 감옥이 그렇게 시설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좁은 공간에 수많은 그 재소자들을 다 가둬놓고 거기서 또 화장실도 없고 이런 공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경 총괄본부장이 갑작스럽게 송환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김 전 회장하고는 모종의 어떤 플랜을 짜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이 사안의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김 전 회장이 이 국간지기에게 이 재경 총괄본부장에게 오더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변호사 비리를 대답을 했는지 또 이후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뭐 그것이 전환사채에 의해서 마련된 자금이든 아니면 김 전 회장의 본인의 개인적 자금이든 간에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송금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증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부터 속도를 내고 싶지만 구속영장을 지금 이제 인용받으려면은 개인 비리까지 같이 지금 수사를 해야 되니까 순서 내심의 의도하고는 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이제 불만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쌍방울 대북 송금을 했잖아요. 지금 그 성남 FC 관련해서도 제3자 그 공여 뇌물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쌍방울에서 히토류라고 하는 광물 사업권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그 리명건이라고 하는 북한 인사라든지 주요 인사에 대해서 63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좀 송금을 했다라고 해버리면은 대북 사업권을 매개로 해서 북한 인사에 대한 제3자 뇌물죄가 또 성립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대선 자금 후원금이라든지 안 알려진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대북 사건을 매개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라든지 북한 인사들에 대한 뇌물공여죄 부분이 또 정치자금이라든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새로운 의혹이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불거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께서는 지금 아직 태국에 남아있는 재경 총괄본부장의 중요성을 자꾸 이야기하셨는데 남아있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들어와 있는 김성태 전 회장하고 뭔가 약속이 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건데 이거를 누구를 상대로 이 카드를 쓰기 위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검찰을 상대로?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김 전 회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진 패,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패를 내가 까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물론 그것은 뭐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대단히 제 말씀이 위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비 대납이라든가 대북 송금에 관련해서 이재명 전 지사가 대표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감이 있어서 김 전 회장이 이 자금책에게 실질적으로 재경총괄본부장에게 그러한 오더를 분명히 내리고 집행한 내역이 있다면 이 카드는 적어도 검찰과의
뭐 본인의 어떤 뭐 형량이나 이런 부분들, 기소 내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만은 만약에 정말 그런 정황이 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도 회유하거나 뭐 다른 방안들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또는 그 아직 귀국하지 않는 재경총괄본부장을 돌아오게끔 종용하게끔 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아마 모색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풀영상에서도 잠깐 묘한 뉘앙스가 좀 나왔었어요. 김성태 전 회장한테 그 언론에서 배임이나 개인 횡령 혐의는 일부 인정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딱 끊으면서 자기는 인정한 적 없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 11월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로 그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할 테니까 본인의 개인 비리는 조금 덮어달라는 취지의 이제 좀 그런 부탁을 했다는 보도가 좀 나온 걸 보면은 김성태 전 회장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본인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 돈에서 일부가 변호사비로 대납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 부분만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고 200억 전환사채를 이용해가지고 비자금 조성한 부분만 좀 본인은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구조가 좀 있기 때문에 배임죄 혐의와 관련해서 일부 인정을 했다가 아니다 지금 전면 부인한다라고 좀 입장이 좀 묘하게 나오는 게 그런 좀 뉘앙스가 읽히기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횡령, 배임,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이 네 가지인데 이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뇌물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북 송금과 관련된 거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 실제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게 뇌물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형량이 뇌물 공인죄로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 비리는 개인 비리지만은 좀 뇌물과 관련된 점은 좀 본인이 좀 디펜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일명치도 없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 부분에 선을 그어서 좀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 가지만큼이나 변호사비 대납도 상당히 큰 처벌이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뇌물죄가 23억짜리 뇌물죄면 형량 자체가 굉장히 두 자릿수로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럼 박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이 검찰 조사 어떻게 진행될 걸로 좀 예상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지금 체포영장 발부돼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이미 자료는 수집했겠죠. 준비하고 있을 거고 아마 여죄 부분이라든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좀 추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이제 수사가 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아마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안다든가 모른다고 했다든가 아니면은 지급한 내역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것을 지급한 사람이 누구인 가장 핵심적인 증인인 재경총괄본부장을 소환케 한다든가 송환케 해서 이후에 그런 수사 절차 진행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직 이제 우리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한 사정이 단순히 그냥 의혹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의 수하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지급이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경기도의 전 평화부지사라는 직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 전 회장한테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인정이 돼서 지금 구속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그런 것도 이재명 대표가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알아서 그것을 내가 직접 그러한 수혜를 입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수혜를 받을 내 의사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귀국 후폭풍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지난해 역대급 쌀값 폭락으로 37억 원의 혈세를 지원받았던 영광 지역 농협들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박성호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오시죠. 영광 4개 지역 농협이 출자해 농민들의 쌀을 도정하고 수매하는 영광 RPC는 쌀값이 수매한 6만 원에서 4만 원대로 추락해 53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게 됐습니다. RPC가 파산하면 농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자 영광군은 적립해둔 농업발전기금 3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혈세 37억 원을 받아 적자를 면한 농협들이 한 달 만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농협별로 많은 곳은 성과급 250%, 5억 원이 넘는 돈을 150여 명의 직원들에게 주기로 의결했다가 비판이 잇따르자 일부 농협들은 성과급을 줄이거나
다시 반납받는 총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적자를 이유로 세금을 받아가더니 그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농협에서 성과급 관련해서 이제 과다 지급했다는 부분을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좀 당황스럽고 조금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들은 지원받은 혈세가 모두 농민을 위해 쓰였고 성과급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원받은 놈은 정말 하나도 농협에 다르지 않고 우리 것 돈을 보태가면서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농가들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입이 푹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을 결정한 속사정이 다가오는 조합장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도 나옵니다. 적자를 이유로 혈세를 지원받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영광 지역 농협들. 과연 누구를 위한 농협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정 대표 생각에 정말 누구를 위한 농협인가 궁금해지네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순서가 이제 적자를 메꿔 주니까 그게 다시 이제 적자 보전된 거 회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건데, 이게 좀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 성과급이나 줄 줄 알았으면 뭐 적자를 보전을 안 해줬을 것 같아요. 특히 군청에서 이제 행정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면 이제 건설 회사 뭐 자본금 같은 경우도 뭐 몇 달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조건이 있듯이 적자를 보전을 해줬으면 몇 달 정도라도 좀 그 부분을 자중을 해야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해당 농협에서는 혈세로 이제 성과급을 지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회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불명확한 것 같아요. 물론 회계의 목이나 개정 과목에 대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RPC, 소위 이제 미국 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쌀을 수매해서 다시 되팔아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관련된 농업협동조합인 농협, 지방 단위 농협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서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손실로 사실상 전체 개정 과목 보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실상 손해를 본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이 너무 큰 손실이 나니까 그걸 메꿔줬다고 해서 이거 메꿔줬으니까 이제는 나머지 농민들로 받은 이자 상당의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용품 관련된 비용들에 대한 수익, 판매대금 이 부분들을 계산하니 우리가 수익이 남았다. 그러니 이제 이거는 나눠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너무도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아마도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 지금 3월인가요? 올해 3월에 아마 또 조합장 선거가 있다고 하니 조합장이나 이제 뭐 지도부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도 뭔가 좀 잘 보여야 될 상황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딱 3월 지금 8일 날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저희가 항상 이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고 뭐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런 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쪽에 그쪽에 표가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무 의도된 거 아닌가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현재 조합에서 보기에는 성과급을 아무리 적자 핑계가 있다고 하지만 선거 앞두고 안 꺼내 놓아 버리면 조합원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거에 반드시 그렇게 뒷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일단 어지간하면 지급을 하자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저도 이제 농협조합장 선거 사본과 관련된 이제 변론을 좀 해봤는데 그때 이제 지출 항목들을 보니까 좀 농협에서 지출 항목들이 좀 약간 좀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농촌진흥원이 있어가지고 뭐 농업진흥원 이런 데서 이제 영농기술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좀 많이 이제 하고 품종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농협선을 떠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뭐 그 항목을 책정을 해가지고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금으로 해서 책정해 나간다. 그래서 뭔가 현금성 지원을 선거를 앞두고 베풀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좀 개발이 돼 있는 걸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자가 예상이 됐을 때는 몇 가지 항목들은 좀 왜냐하면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이미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는 게 미리 마련이 돼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적자가 딱
메꿔지니까 바로 성과금 지급이 나간다고 하는 거는 냉정히 따지면은 그 국가 기관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 보입니다. 네, 그럼 이런 조합장 선거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그 선관위에서 위탁 선거로 치러진 게 지금 10년이 안 됐거든요. 안 됐고 저희도 이제 공직선거 후보로서나 아니면은 다른 여타 선거를 보면은 좀 그 조합장 선거가 가지고 있는 좀 특수성이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대의원들, 조합원들을 상대로 그 투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의원들을 누가 많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이제 선거의 판세를 좀 하는 부분이 있고,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금성 지원을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뭔가 좀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단위 농협 같은 데 있어서는 그 각 농협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좀 개발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광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지금 이제 시골은 아니지만 뭐 로컬 푸드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좀 그 도심에 있는 농협들도 그 개소식을 하면서 뭔가 경품이나 뭐 현금을 나눠준다든지 이러한 여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고, 그 부분들을 빠짐없이 이제 조합장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 주자로서 조합장 선거에 뛰어들면 현직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짧은 선거 기간 안에 본인들도 좀 현금성 지원을 해야 되니까 현금 매수의 유혹에 좀 강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구조적인 특징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박 변호사님께서 아까 그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농협들을 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법률 규정상 명확히 어긋난 건 아니니까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회의 절차 거쳐서 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급했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저도 좀 연장해서 답을 드리자면, 이런 좀 봉사직,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지역구 국회의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선 못하게 하면 안 되나요?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국구 봉사하겠다고 하면 몇 년 쉬었다 나오든가요. 아니면 한 번 정도 하고, 아니면 재선까지는 좀 인정해 주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업무 연속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인정해 주더라도, 이런 봉사직의 경우에는 무한정 이렇게 연임을 하게 돼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 단위 농협들은 인원이 작습니다. 그럼 누가 누군지, 사실은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안단 말이죠. 네,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사실상 관건선거 아닌 관건선거 같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더 민주적인 절차나 정당성을 좀 갖추어서 재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재선까지만 가능한 게 하고, 또 요즘은 사실상 뭐 SNS라든가 카톡, 할머니들도 카톡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럼 뭐 선거 기간 동안 뭐 3회든 5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정견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영상으로 만들어도 좋고,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여러 조합원들에게 다 알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서 아름아름이 아니라 이렇게 뭐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게끔 이렇게 선거 문화를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정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조합장 선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규정을 손을 봐야 되는데요. 전국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그걸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에서 대의원 회의라든지 조합 회의를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현금성 지원 강화해준다라고 하면은 조합원들 다 찬성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아까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중앙에서 뭔가 지침을 내려주고 이 정도까지만 하라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있는데,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 자체적인 의결 행사권 재량이 넓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통제를 하는 법리를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조합장 선거가 선관위에 위탁돼 있잖아요. 그럼 선관위가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좀 조합장 선거에 선관위가 좀 더 강하게 푸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도 이제 공직선거 이제 나가봤지만은 선관위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80일 이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현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장 임기에 선거가 올해 뭐 3월달이지만 작년 1년 전 3월달에 현금성 지원하는 부분들, 이거를 뭐 선거 부정감시단은 그때부터 뭐 풀로 가동해가지고 단속할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기간도 지금 뭐 공식 선거 기간이 뭐 2주도 안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 기간에만 후발 주자들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전에 뭐 조합장은 임기 내내 몇 년 동안 이미 현금성 지원을 다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엄격하게 좀 만들어서 단위 농협에도 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내부 조항까지 선관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그 과도기 전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박 변호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근데 조합장이 가진 권한이 너무 막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권한을 확 줄여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에는 노동조합, 그러니까 뭐 조합이잖아요.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이 주인이거든요. 그럼 조합원 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관련 규정들을 내부적으로 고치면 돼요. 근데 다만 누가 그걸 하느냐는 거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는 건데 선출된 조합장들이 사실상 일반 조합원들은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나서는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이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누군가 선각자가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라든가 내부의 어떤 정관들을 고치지 않는 이상 조합의 자발성이 있는데 그것을 막무가내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형화된 기준에 따라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재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손 봐서 재선까지만 좀 하게 하면 일단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쨌든 나의 임기가 2년 후에, 4년 후에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본인이 해보고 나서 틀렸던 부분들을 좀 고치려는 노력을 누군가는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조합장 선거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정말 제대로 좀 한번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가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 또 의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식 환영식의 아랍에미리트 국가 연주 때 윤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는데요. 정작 자국 대통령은 차렷 자세로 있었습니다. 또 의전 실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다 윤 대통령의 내외가 아크 부대를 방문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군복을 입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복합 쇼핑몰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제안과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면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등산에 스타필드를 계획하고 있는 신세계 프라퍼티가 이 광주시의 민감위원회가 확정한 면적의 6배에 달하는 면적의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광주시에 신청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복합 쇼핑몰 사업이 유통 대기업의 편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조만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방역당국 검토를 거쳐서 오는 20일 중대본에서 시기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면 대중교통과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톱10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이게 개인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안 알려준 걸까요? 군복무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거거든요. 그냥 누가 뭐 가르쳐줘야 아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 국기에 대해서, 나의 조국에 대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거나 또는 뭐 예의를 표하거나, 그럼 군인 같은 경우는 거수경례를 한다거나, 그리고 남의 그러니까 타인의 다른 사람의 국가가 나왔을 때는 다만 예의를 갖춰서 자세는 바르게 하고 그냥 국기를 바라봐 준다든가 조용히 있어 준다든가 하는 정도면 예의를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거를 착각을 하셨을까요? 오히려 옆에 있던 영부인은 바로 차렷 자세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군대를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를 떠나서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이런 것까지 의전팀에서 이거를 알려드려야 되나에 대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제 저희 KBC 대담에 출연해서 이거 외교안보실에 인력 교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전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저가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서초동에서 이제 출퇴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게 좀 논란이 많이 됐었던 그 서초동 인근에서 주변 지인들과 대통령 임기 중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좀 빨개져가지고 이제 술에 취해서
그 사진들이 이제 논란이 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의전실에서도 대통령에게 뭔가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있었던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뭔가 의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그 검찰총장에 있었을 때는 검사 생활을 30년, 40년 가까이 한 상태에서 총장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검찰로서의 뭔가 의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가르칠 게 없고 수행이나 좀 비서진들만 본인들만 행사 준비를 잘하면 되는 구조인데 대통령 취임에서는 이제 외교 안보라든지 뭐 이런 의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서들 쪽에서 좀 뭔가 직언을 해주고 뭔가 좀 쓴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래된 검사 생활로 인해서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계속 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박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만 봐도 그 양팀 두 개 팀 나와가지고 할 때 보면 알잖아요. 자기네 애국가 나올 때는 우리가 저기 하고 저쪽 나올 때는 저희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축구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이런 실수를 하시는지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지금 이제 취임 6개월 지나고 이제 해가 바뀌었는데 좀 쉬운 표현으로 좀 긴장이 풀리신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영부인의 군복 논란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군복을 입은 게 영부인으로서 뭐 처음이냐 아니냐를 놓고 좀 공방이 있었는데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도 군복을 입었던 사진이 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대선 과정과 취임 이후에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면 전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전국에서 무난하게 대통령 당선이 됐었고 취임 이후에도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유쾌한 정숙 씨라고 하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의 좀 신사적인 면과 진중한 면을 좀 커버를 해주는 약간 그런 캐릭터가 되면서 김정숙 여사가 활발한 활동을 하더라도 이게 뭔가 시너지가 있었던 구조인데 윤석열, 김건희 이 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대선 과정에서 0.7% 차이밖에 안 나는 구조였고 그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이걸 좀 만회를 해보고 좀 명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만회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지율도 지금 낮은 상태고 아직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뭔가 좀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군복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버리면은 왜 도대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나서느냐라는 여론이 바로바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문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미 어떤 논란의 아이콘 같은 이미지가 메이킹이 돼버려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거를 보여지는 이제 거죠. 김건희 여사는 활발한 영부인 활동으로서 적극적인 행보로서 뭔가 본인이 테레가 주고 뭐 군복에 주름 하나 없이 이런 신경을 쓰겠죠. 그런 걸로 만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라보는 여론은 완전 확연하게 둘로 갈려져 있다 보니까 반대 여론이 잠재워지지 않는 좀 태생적인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박 변호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비판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군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제 좀 분쟁 지역이 있거나 또는 뭐 DMZ 내의 GP나 GOP 같은 데는 민간인 복장하고 못 들어오게 해요. 안보 문제도 있고 또 경호 문제도 있고요. 보안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가 지금 아마도 아크부대는 평화유지군일 가능성이 높고 분쟁 지역에 우리가 평화유지군으로 가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다만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가서 거기에 있는 또 외국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한테 뭐 응원해주는 자리니까 뭐 그 부분은 별 문제를 삼는 것이 저는 좀 묘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우리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그냥 그렇게 좋게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해오셨으면 좋은데 갑자기 최근에 좀 많이 부각된다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갑자기 그럴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또 비난의 눈길을 보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대표께서는 이제 광주 복합 쇼핑몰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지금 특혜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그 신세계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보세요? 좀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교로운 면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가 지금 엄청 오랫동안 그 난제로 꼽혔던 어등산 관련해서 이제 서진건설이 이제 상고 포기를 하면서 뭔가 일단락이 돼서 사실 이제 신세계 쪽에서 좀 우위를 점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어등산 개발과 별개로 지금 현재 광천동에 있는 이 백화점을 뭐 2배 이상 규모로 확장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자신감의 표현인 건지 아니면 말한 대로 뭔가 지금 뭐 특혜성 뭔가
좀 물밑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좀 오해 살 수 있는 지금 발표를 좀 해버린 건 맞습니다. 충분히 오해 살 수 있다. 네. 네. 어떻게 우리 네. 박 변호사님께 보시기엔 오해 살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이제 광주 신세계 이제 지금 본점도 확장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지금 워낙 이 주변이 우리 방송국도 지금 그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너무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저 부분은 어딘가는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뭔가를 하나 주고 받는 입장에서 적어도 이 지역에서 교통체증 유발이라든가 그 차량의 어떤 소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광주시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아마 어등산 관련해서 이제 거기 스타필드를 굉장히 대규모로 광주에서 제안했던 것보다 지금 6배라고 하셨죠. 그렇게까지 크게 짓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광주시에서 굉장히 좀 유심히 좀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국민의힘 전대 얘기는 좀 뒤에 하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해갖고 소환을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설 연휴 끝나고 뭐 27일, 30일쯤 뭐 나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죽이기, 뭐 조폭식 정치 수사쇼, 뭐 언론 플레이 강하게 반발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27일 날 소환되죠? 사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줄 소환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왜냐면 그분과 관련돼서 일단 언론에 나온 의혹들만 보니까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 또 백현동 아파트 특혜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또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오늘 이제 김성태 씨 들어왔습니다. 전 쌍방울 회장 들어왔죠. 또 김문기 씨 모른다고 했던 거. 그 김문기 씨 유가족이 또 고발했죠. 선거법 위반으로 또 대장동과 백현동과 관련돼서 허위사실 공포한 거.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어요. 또 친형국 그 정신병원 입원한 거. 또 성남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관련돼서 이것이 재판 거래했다. 뭐 그렇게 많았나요? 너무 많아서 놀라셨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 내내 줄소환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특별한 사건은 아니에요. 소환 자체가 특별한 소환 게 자체가. 아니다. 왜냐면 그다음에 또 다른 걸로 또 부를 거거든요. 민주당의 그 사법 리스크가 정말 상당히 큰 거죠. 근데 어제 것만 놓고 복기를 해보면은 소환 통보 한 12시쯤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한테 뭐 27일 날 나오시라 이렇게 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1시쯤부터 1시간 뒤에 오후 1시쯤부터 민주당 대변인한테 전화가 검찰 출입 기자들이 가서 뭐 사실 확인 뭐 묻고 입장 묻고 그랬는데 대변인도 뭐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검찰에서 흘려갖고 기자들한테 이른바 그 설 밥상에 이재명 대표 피의자로 올려놓고 조금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혹시 일반 국민들 중에서 언론 시스템을 모르면 이 말에 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나라 취재 시스템 잘 아시잖아요. 이거 갖고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되죠. 저도 제가 그래서 기자들한테 나 조광특위에서 아무것도 보고받은 거 없는데 기자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일단 한 번 더 불러서 조사하고 영장 청구한다는 보도들도 꽤 나오고 있는데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실익을 생각하면은 굳이 뭐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시나요? 글쎄 뭐 검찰의 입장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 일단 뭐 체포를 하려면 체포 동의안 국회에 제출해야 되겠죠. 만약에 부결되면 그 다음 과정은 뭐 잘 알려지다시피 이제 불구속 기소해서 이제 재판하는 거죠.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정에 계속해서 야당 대표가 불려다닌다. 이 모양도 상당히 좋지 않고 또 하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묵비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계속 묵비권 행사를 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죠. 그래서 묵비권
특권 행사하기가 어렵고 또 위증을 하면 위증죄도 붙죠. 법원에서는 계속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또는 재판을 받는 자세가 너무 불량하거나 하면 법원에서 바로 법정 구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뻔히 아시는 분이 왜 169석의 야당 국회의원들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실까? 어차피 한식 이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뭐하지만 한식에 주구나 청년에 주구나 그 네, 말씀하시려고요. 제 말 그 말씀까지 드리긴 좀 그런데 여튼 뭐 정해준 수순 아닙니까? 뭐 한식에 정해준 수순이라는 거는 제 말은 결국은 이것은 이렇게 갈 거예요. 법정에서 이제 다투게 됐죠. 그래서 1심, 뭐 2심, 3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재판 과정 내내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죠. 그렇지만 내년 4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다니시면서도 그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 법원을 불려 다니시면 지금 그 민주당 당내 사정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 개개인들은 본인의 당선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상태에서 과연 그 내년 총선에 출마할 분들이 그 리스크를 계속 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민주당이 해야 될 걱정 아닌가요? 아니 저는 걱정 안 해요. 왜냐면 사실 저희는 땡큐죠. 만약에. 어떤 게 땡큐라는 말씀인가요? 아니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왜 개인의 그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과 딱 그 정리하지를 못하는지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제가 안타깝다는 말을 하면 뭐 믿지 않으시겠죠. 그럼 법정 구속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근데 제1야당 법정 구속이라는 대표인데 것은 이런 거예요. 누구도 법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현직 대통령일 때 탄핵까지 당하시고 검찰 조사 다 받으셨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그 박근혜 당시 현직의 대통령까지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피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 과정과 법원에서는 상당히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찰 수사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묵비권 행사도 가능해요. 그 말씀은 좀 전에 뭐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하고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대 관련해서 어제 나경원 의원이 동작동 현충원 찾아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내역을 참배하고 이런 말을 남겼는데 페이스북에 우리는 오늘만 살 수 없고 내일만 기다릴 수도 없다. 영원히 사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원히 사는 정치 이건 뭐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오늘 이제 그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대구도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이번 경선에 나오는 수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제원 의원은 나 전 의원을 그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갖고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했는데 뭐 나 전 의원은 뭐 제2 진박 감별사냐 뭐 난 죽었다 깨나도 나는 반윤은 안 한다 뭐 이렇게 어제 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반윤인가요? 나경원 전 의원이? 저는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모두에 제가 그 대부분의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의혹은 이낙연계에서 제기가 됐고 그쪽에서 고발됐습니다. 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부 투쟁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당대회는 이 정도면은 약과예요. 모든 전당대회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서청원 또 김무성 그 두 분이 싸우실 때 엄청 시끄러웠어요. 친박, 친이, 뭐 반박, 뭐 비박, 뭐 친박 간별사 엄청 시끄러웠죠. 그리고 지금 이 정도는 저는 약가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당의 그 잘 아시는 그 최영두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한 정치개혁은 당선거 없애자. 당대표 뽑는 선거 없애자. 당대표가 필요 없다. 사실 우리가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데서 당대표가 없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만 있죠. 영국에 있는 당수라는 표현은 뭔가요? 그럼? 진짜 중요한 정치 개혁은
정말 당대표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저도 그 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 정도는요. 이전에 생각해보세요. 이낙연 이재명 얼마나 열심히 전 죽일 듯이 싸웠잖아요. 이 정도는 약과예요. 이게 더 심해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아니 그때는 뭐 범죄 의혹이 다 나왔는데요. 범죄 의혹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이렇게 당내 경선에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뿐이 없어요. 합종 연행도 일어나고. 뭐 당사자들끼리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대통령이 뭐 누구를 주저앉히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당원 당규를 네. 개정을 한다든가 결국 뭐 대통령 의중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랑 비판은 있는데 그 당원 당규 네. 부분은 제가 정말 억울한데요. 저희가 100% 네. 당심으로 바꿨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저희가 골머리를 싸고 당원이 100만씩 되니까 이제 정말 정당 개혁하려면 책임 당원 민주주의 해야 된다 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전매 특허예요.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도 받은 적 없어요. 아, 대통령이랑은 전혀 무관한. 네네. 정진석표 당 개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누가 될 것 같으신가요? 비대위원님 보시기에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지금 이제 결선 투표가 새로 도입이 됐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한 게 결국 결선 투표 가면은 유승민 의원을 뭐 이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결선 투표 가면은 오히려 비윤 뭐 반윤 쪽으로 확장성이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혹시 딜레마가 돼버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사실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네. 이것은 이제 여론조사일 뿐이고 실제로 국힘 지지자들 네. 샘플하고 저희 당원 지지자들 샘플이 저는 같지 않다고 봐요. 지금 보여져요. 여론조사로 결과를 예측할 수 추론하는 거는 없어요. 뭐 의미가 네네. 크게 없다는 네네.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저희 당원들은 상당히 고 정치 관여도이신 분들이고 당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비를 내죠. 그리고 우리 당의 책임 당원들이 100만씩이나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많이 가서 저희가 네. 질문을 준비한 게 MBC 상대로 외교부가 소송을 낸 게 있고 바이든 날리면 네네. 윤 대통령 부부 지금 해외 순방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김어준 씨 이슈가 있는데 세 개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뭘 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이제 MBC를 박진 외교부 네. 장관께서 고소고발한 것이 맞는 주체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당사자 적격성 논란. 네네. 그 당사자 적격성에 대해서는 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여하튼 외교적으로 사실 그때 당시에 워싱턴 특파원, MBC 워싱턴 특파원이 국무성 등등에 이메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는데 너희 그 반응은 뭐냐? 이것은 정말 적절했었는가에 대해서는 언론사 부분에서도 따져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는 한미 동맹 외교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해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뭐 정정 보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소송 낸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이게 소송에서 뭐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미 동맹 복구 이런 거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법적으로라도 그런 대통령이 발언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분명하게 남길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꾸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정정 보도를 하려면 이게 허위의 사실인지 맞는 사실인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뭐 감정인 불러서 했는데 이거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냐 이렇게 나오면은 약간 모양새가 한참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외교부에서 이렇게까지 나갔을 적에는 자신이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실 여부와도 무관하게 자 보세요. 대통령의 모든 발언은
반드시 대변인한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기자들이 다 아는 취재의 네.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변인 또는 홍보수석과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갖고 그 한미 관계에 굉장한 폐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워싱턴 특파원이 그것을 국무성에 덜커덕 이메일을 보낸다? 이것은 정말 경솔하기 그지 없거나 또는 악의적이다라고 뿐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게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지나간 이슈인데 이거를 새삼 굳이 끄집어내서 다시 또 이거를 살아있는 이슈로 만들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간 이슈 아니고요. 네. 그만큼 한미 동맹이 중요해서 그 분명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시면 네. 뭐 예컨대 뭐 그 이재명 그 현재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도 다 전에 옛날에 했었던 거다. 뭐 이렇게 지나간 이슈다. 뭐 마찬가지로 이것은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 근거를 법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미국 만났을 때 네. 외교 현장에서 우리 사실은 그때 그 얘기 안 했어. 이거 얼마나 궁색해요. 법적으로 분명하게 증거를 남겨야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가부를 밝혀야 된다. 그런 그럼요. 것은 필요하다는 말씀인 네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